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남의 건국정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꿈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비전, 그분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청사진, 네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앞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898년 청년 시절의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는 5000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에 참여하십니다. 고종 황제를 쫓아내고 미국식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음모가 발각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죠. 청년 이승만 박사를 뻘게 벗겨가지고 공중에 거꾸로 매답니다. 코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붓습니다.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갖고 몸을 지지죠.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합니다. 청년 시절에 이미 우남께서는 명필이셨습니다. 너 붓글씨 잘 쓴다며? 손 내밀어봐. 이 손을 망치로 쳐요. 손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이 손가락이 오므려지지 않았던 거죠. 감옥에서 나오셔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하십니다.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리시죠.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승만 대통령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 치르느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그때가 만 77세이십니다. 만 23세에 고문당하셨는데 무려 반세기가 넘게 54년이 지나도록 그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셨죠. 사실은 91세로 타계하실 때까지 단 하루도 고문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으신 날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망신 차이가 되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고문당하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그래서 망나니가 목을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곳에서 청년 이승만 박사께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성경을 읽으시죠. 그리고 조선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십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조선의 왕족이고 또 그때 이미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 조선 최고의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던 그 청년 이승만 박사께서 기독교인이 되던 그날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 예,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고문당해 죽기 직전이 된 으스러져 망신창이 피투성이가 된 그 청년 애국자의 입에서 처음 튀어나온 기도. 조선 땅의 양반으로는 최초로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진 기도. 제발 나를 살려주옵소서. 제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옵소서가 아니고 오 하나님,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종교란 건 뭘까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 아들, 딸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우리 집안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의 기도는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종파에 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종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조선이란 나라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사시던 도동골에서 한 30m만 나가면 수도 한양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기록에 보면 그 도로에서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굶어 죽은 가난한 조선 백성들의 시체였습니다. 굶어 죽어가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나마도 나라를 빼앗겨 일본에게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의 조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 기독교에서 민족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민족의 희망인 동시에 청년 이승만 박사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국가, 그리고 둘째는 반공국가입니다. 1917년 우남 이승만 박사의 필생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붉은 왕조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사탕발림 같은 연설에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림, 세계적인 화가 그렸습니다. 미술을 잘 몰라도 딱 보면 어딘가 피카소스럽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 군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마구 죽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학살. 어느 나라에서의 학살일까요?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민중을 파리 잡듯이 죽였다. 피카소의 유명한 반미 그림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 왜 미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 경제가 휘청했던 사건, 무슨 사태죠? IMF, 국제통화기금을 만든 실무자 해리 덱스터 화이트, 이 세계적인 경제 관료가 사실은 소련 공산당 첩자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구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인 반기문 씨입니다. 어디죠? 유엔을 모르시진 않으시죠, 설마? 예,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하는 유엔이란 단체 만든 실무자 엘저 히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소련의 기밀 문서를 보고했던 간첩 동선하고 똑같아갖고요. 그 사람도 간첩인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대단했던 세력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IMF 만든 해리 덱스터 화이트, UN 만든 엘저 히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되고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스파이 노릇을 할 만큼 전 세계 지식인들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그때 전 세계가, 특히 배웠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열광하고 있을 때 인류 최초의 반공연설을 하신 분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 망한다는 겁니다. 저는 탈북자 구출하는 일을 합니다. 1917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연설이 얼마나 정확하고 천재적인 말씀이셨는지 98년이 지난 올해도, 요즘도, 지난주에도 동포 5명 저희가 구출하는 일에 관여했거든요. 지금도
날마다 체험을 해요. 북한 동포 한 10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 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북한 살다 남녘에 와서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10명한테 물어보면 8명, 9명이 자유가 제일 좋다 그래요. 이미 98년 전 건국 대통령께서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그 말씀이 탈북 동포들에게서 그대로 확인이 돼요. 그럼 또 제가 질문합니다. 자유에도 종류가 많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많은 자유 가운데 무슨 자유가 제일 좋습니까?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은 못 맞추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자유가 제일 좋아요? 물어보면 탈북 동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요. 여러분, 은행에 내 돈 1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내가 찾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자유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죠? 지난 201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정한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주체사상이고 그게 북한이에요. 은행에 들어간 내 돈 찾을 거냐 안 찾을 거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 넣어놨다가 그거 찾느라고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은행에 돈 좀 쌓일만 하면은 김정일이가 화폐개혁이다. 이래가지고 그 돈 전부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일정 금액 이상만, 일정 금액 이하만 바꿔줘서 전 국민 재산을 강탈합니다. 그 탈북 동포들이 은행 가서 카드만 딱 넣으면 돈 튀어나오면 어찌나 감격한지 그 은행 입출금기 앞에서 울어요. 제가 한번 탈북 동포 한 분한테 심부름 시켰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다가 카드 주고 30만 원만 찾아오세요. 은행이 바로 앞이니까 5분 만에 와야 되는데 30분 걸려도 안 와요. 이게 사고 난 거 아니야? 걱정하는데. 좀 늦게 들어오는데 얼굴이 싱글벙글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목사님, 저는 은행에 돈 나올 때가 제일 행복해요. 북한에서 이 돈 찾느라고 당 간부들한테 시달린 생각하면요. 그래서 은행에서 카드 딱 넣고 돈 나올 때가 행복한데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30만 원 이렇게 누르면 30만 원이 한꺼번에 딱 튀어나와서 한 번만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을 길게 누리고 싶어갖고 카드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10,000원 나오면 이야 좋다. 또 하나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30번에 걸쳐서 찾는다는 겁니다. 자유를 안 주기 때문에 공산당은 망한다.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승만 박사께서 1917년부터 공산주의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에 공산주의 자금이 들어오고요. 좌우합작 논자들이 일어나고요. 그걸 또 이어받아갖고 상해 임시정부가 좌우합작이었고 공산주의였으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하는 역사학자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죠. 그 상해 임시정부가 자꾸 공산당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이 박사께서 직접 글을 쓰십니다. 그 유명한 1923년 공산당의 당부당.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이게 공산이죠. 공산을 하면 기업가들의 경쟁이 없어지고 상업과 공업의 발달이 되기 어려우리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 후생하던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명언입니다. 명언. 공산주의 하면 물질적 계명이 중지된다. 여러분 물질적 계명이 중지된 사회를 뭐라 그러죠? 그게 원시사회고 그게 토굴사회입니다. 공산주의 하면 사람들 머리 발달하는 문명 다 멈춰갖고 아주 원시적인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박사님 예언 그대로. 소련 8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800만 명 살릴 돈을 가지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마오쩌둥이 3,800만 굶어 죽는 와중에서 핵을 개발했어요. 북한 핵 개발하는 와중에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공산주의는 뭐냐?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귀신입니다. 무슨 귀신이냐? 자기 나라 국민 굶겨 죽이면서
핵폭탄 만드는 귀신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걸 꿰뚫어 봤어요. 그런데 참 이 역사라는 게 재밌습니다. 1898년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소련 공산당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마지막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술 혁신이 이토록 발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술이 막 발전했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기술이 퇴보하는 바람에 우리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게 졌다. 실패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1923년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 하면 모든 기술 발전이 멈춰져서 원시사회가 된다. 마치 이승만 박사의 연설을 고르바초프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공산주의 했더니 기술 발전 안 되고 자본주의 국가 기술 발전 많이 돼서 우리가 졌다. 역사는 이승만 박사께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이셨음을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200배 큰 한때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지배하는 붉은 왕조를 만들었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100년 앞을 내다봤던 예언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천재성을 이렇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국가, 둘째는 반공국가, 세 번째 대한민국 건국의 비전은 국민국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누구나 갓을 썼습니다. 양반이 일생에 한 번 패랭이를 쓸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뜻으로 패랭이를 썼습니다. 그런데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패랭이를 써야 됐던 사람들, 백정입니다. 양반은 죄인이란 뜻으로 부모님 장례일에만 패랭이를 쓰는데 이 상놈들, 특히 백정은 1년 내내 패랭이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갓을 쓰느냐 패랭이를 쓰느냐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요. 1809년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순조 임금 9년에 개성지방에서 백정 한 사람이 장가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일생에 한 번이니까요. 물론 요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혼할 땐 누구나 다 근사하게 꾸미지 않아요? 그 백정이 자기가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양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일생에 한 번 장가가니 갓을 한번 빌려주세요. 그 양반이 갓을 빌려줍니다. 백정이 갓을 딱 하루 썼다가 그게 들통이 났어요. 개성지방의 양반들이 분개해가지고요. 백정들의 집을 차례로 습격해서 200채가 넘는 집이 불태워졌어요. 원래 이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장날이 되면 백정 각시놀이라 그래갖고요. 장날 농꾼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꽹가리도 치고 이 머리에다가 매달아갖고 이렇게 사물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백정의 딸이다, 백정의 아내다. 그러면 남자들이 들이댐벼가지고 무등을 태우기도 하고 조리 돌리기도 하고 백정각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서 괴롭혔습니다. 우리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하는 그 이인직 선생의 혈의 누 같은 데 보면요. 상놈이 어디 사람인가요? 양반님들이 바치라면 바쳤고 딸이든 아내든 양반님들이 뺏어가면 울기만 했지 우리가 어디 사람입니까?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승만 박사께서는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수많은 문헌을 남겼지만요. 이승만 대통령과 동시대의 문헌들은 일본은 깨끗한데 조선은 지저분하다. 일본 사람, 천국 사람 우수한데 조선 사람 열등하다. 그러니 민족성을 뜯어 고쳐야 된다. 민족 개조론 같은 걸 외칠 때 홀로 이 박사 혼자 아니다. 조선인은 우수한 민족이다. 위대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됐느냐? 이 우수한 백성을 상놈이다, 여자다 이러고 그냥 노예로 만들어갖고 백성의 기운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 재주받은 민족이 재주를 펼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가 된 거지 절대 한국인이 열등하지 않다 이런 꿈이 있으셨어요. 그 이 박사께서는 청년 시절부터 양반은 대대로 양반이요 상놈은 대대로 상놈이니 세상에 이런 패단은 없을지라 이 양반 상놈제도 없애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민평등의 나라 국민국가 건설하면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 된다. 그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박사께서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혁명적인 조치를 단행하시죠.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토지개혁입니다. 말로만 양반 상놈 차별하지 말아라 이래갖고 안 돼요. 법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법을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승만 박사께서는 경제제도를 고쳐야 된다. 양반만 땅을 가지고 있고 상놈들은 머슴이 돼서 피눈물 나게 고생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의 주인은 반상, 양반상민, 귀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등분을 다 없애고 모든 인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나라에 머슴이 없어졌고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했잖아요. 한국의 중앙, 꽤 큼직한 일간지 기자들이 룰라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브라질처럼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왜 5천만이나 되는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은 과거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룰라 대통령은 좌파입니다. 이 나라 좌파들이 찬탄에 맞지 않는 브라질 좌파 대통령이요, 이 나라 좌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토지개혁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승만 박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표시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한심스러운 지경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니, 좌파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가슴 아파하면서 부러워하는데 이 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니까 좋은 거고 대한민국은 돈 받아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니까 나쁜 거다. 자, 참 이 건국 대통령의 후손답지 않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이 나라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혁명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참 이루신 업적이 너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거, 여러분 1913년 하와이 한인학원입니다. 5,000년 만에 처음 여기서 이승만 박사께서 위대한 개혁을 시도합니다. 뭔지 아시죠? 남녀공학입니다.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여자를 같은 교실에 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배움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년 시절부터 감옥에서 그런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승만 박사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지 3년 지나셨어요. 세계 최고 명문대학에서 동양인 최초 국제법 박사 받으셨으면요,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하려고만 마음 먹으셨으면 아마 미국의 괜찮은 대학 최초의 동양인 교수가 돼갖고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길을 마다하고요, 외롭고 가난한 독립운동의 길에 투신하셨어요. 아니, 미국의 여러분, 이 사진이 이승만 박사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니, 미국의 그 당시 대학 교수가 되었고 얼마든지 안락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요, 하와이 오셔서 이 여자아이들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끌려간 우리 선조들이 이 한국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악습이 이어져 갖고요,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건 대를 이어야 되니까 키우고 여자아이는 그냥 노예처럼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 이민자의 아이들인데 조선말도 할 줄 몰라요. 여기저기 노예처럼 흩어져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고 이 박사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평등하게 똑같이 보면 여학생이 숫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1913년부터 시대를 앞서간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부분에 문창극 선생님께서 이승만 박사 시절에
80%가 넘던 문맹률이 4%로 줄어들고 중학생 숫자가 6배 늘어나고 여러 수치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승만 박사 시절에 제일 괄목할 만한 교육 분야에 제일 많이 늘어난 수치가 여자 대학생 숫자가 17배 늘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여자 대학교 가갖고 매주 강의할 때마다 여대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네만한 또래에 북한 여자아이들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에 노예처럼 팔려댕겨. 한 여자가 일생을 바쳐서 중국 남자 애 다 낳아주고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평생 일하고 들판에서 노예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도망도 못 가고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하는 대가가 100만 원, 200만 원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휴전선 딱 차이에 두고 5,000년 같은 역사를 이어왔고 같은 조상을 두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20대 여학생인데 저 북한 처녀들은 그렇게 팔려댕기고 남한 학생들은 여대생이 되었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 차이가 뭔지 아니? 물어봐요. 그저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처녀들이 이렇게 비참해진 거는 김일성이가 세운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정권 치하에 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여대생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는 이승만 박사께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이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조선시대 양반만 갖고 있었던 게 토지하고 교육입니다. 양반만 땅 가진 지주였고 양반만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께서 그 땅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셨어요. 전 국민을 교육시키셨어요. 땅이 있고 글자를 읽으면 양반입니다. 결론은 이승만 박사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한민국이 전 국민이 양반이 되는 신분국가, 신분국가와 차별국가에서 평등국가와 국민국가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미동맹국가입니다. 이건 뭐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통쾌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승만 박사께서요 조선조의 봉건 왕조랑 싸우고 그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고 전 세계 4분의 1을 점령했던 공산주의 붉은 왕조의 제국주의와 또 한 번 싸우고 마지막에 어디랑 싸우셨죠? 에버레디 플랜.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목숨을 걸고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싸워서요 150만 명 군대를 보내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도와줬던 고마운 나라 미국. 고마운 나라인데 그러나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싸운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승만 박사의 특단의 조치로 해방된 포로들이 방공포로들이 탈출하는데 태극기를 딱 들고 이승만 박사의 초상을 딱 들고 여러분 참 초강대국 미국이요. 미국이 지키고 있는 포로를 27,389명이나 빼낸 사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참 그 방공포로 요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 헌병대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때 이 방공포로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거제도, 부산, 논산, 대구, 영천, 대한민국 헌병대에게 부대를 할당해요. 요 부대는 요쪽 지역, 요 부대는 요쪽 지역. 목숨을 걸고 우리 동포들 구출하라. 이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군대는 전원 자결하라. 야, 이게 대단한 명령입니다. 우리 동포 구출하지 않으면 자살이 죽으란 얘기예요. 6.25 전쟁이 위대한 전쟁인 이유는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 터지자마자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체 국방력의 50% 이상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항복을 해요. 싸우다가 죽느니 항복하고 포로돼서 살아남는 게 낫지 않습니까? 6.25가 위대한 전쟁인 이유, 위대한 우리 국군은 사단, 연대, 중대 뿐만 아니라 일개 소대 단위도 단 한 부대도 부대 단위로 공산군에게 항복한 부대가 없었어요. 이건 인류 역사 7,000년에 이건 인류 역사 7,000년의 신기록입니다. 그 위대한 국군한테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 동족을 구출하라? 아니면 자결하라.
요즘 젊은 애 같으면 막 타령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군이 그 명령을 듣고 대통령 할아버지 멋지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대국 미국하고도 싸운다. 그러고 국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갖고요. 어떻게 미군을 제압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동포들을 구출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그중에 제일 히트질 사건, 미군이 딱 기관총 들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이 감사 인사를 해요. 굿모닝 인사하니까 미군이 저 코리안 보이가 기분이 좋은가? 굿모닝 인사를 해요. 인사하느라고 미군 경계태세가 살짝 이렇게 좀 느슨해졌겠죠? 그 악수할 것처럼 우리 헌병대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옷소매에 감췄던 고춧가루를 꺼내서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확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미군을 제압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가 그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한테 보고가 됐어요. 각하! 한국군이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서 우리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파이프를 피고 계시다가 담배 파이프를 떨어뜨리셨다고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거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클라크 사령관이 그렇게 미군 방공포로를 한국군한테 뺏기는 바람에 청문회에 불려댕기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이승만 박사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클라크 사령관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내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내가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방공 지도자는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박사이시다. 참 미군을 골탕을 먹이면서 존경을 받은 희한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한국군이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방공포로 석방했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는 한다면 한다 이걸 보여주니까 최강대국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쩔쩔매면서 결국 이승만 박사의 요구 조건 다 틀어주게 됩니다. 그게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이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제일 중요한 두 조항. 첫째가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을 만든다.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그럴듯한 나라가 됐는지 한국이라는 전시장, 한국이라는 쇼윈도를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여러분, 전시장이 너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전시장이 너무 지저분해도 안 돼요. 이 조항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그럴듯하게 잘 사는 멋지게 보이는 전시장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게 됩니다. 한미동맹 하면서 내가 북한 진격하지 않겠다. 미국이 휴전 협정하는 거 방해하지 않겠다. 요 각서 한 장 써주고 일시불로 이승만 박사께서 미국에게 받아낸 돈이 7억 달러.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의 업적이 있어서 이 나라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두 번째가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In and around Korea. 이때부터 미군이 한국을 딱 지켜주는 바람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미국 법에요.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까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적인 효과입니다. 1954년 한미동맹이 확정된 그 딱 60년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소개하기도 숨가쁩니다. 이 전쟁 하나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였어요. 수백만, 수천만 죽는 전쟁이 한미동맹 맺기 이전 60년 동안 7건이나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무수히 죽어갔어요. 여러분, 1954년 한미동맹 딱 맺고 나서 이 동북아시아에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수천만 명씩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났던 땅에요.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 없는 동안 뭘 했죠? 이 동북아시아 세 나라 돌아가면서 경제성장률 1등 했습니다. 일본이 한동안 경제성장률 1위, 그 다음 대한민국이 1위, 지금은 중국이 1위.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화약고였던 동북아시아에서 그 화약의 뇌관을 빼어버린, 그래서 이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가져온 세계적인 지도자이십니다. 사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도 다 이승만 박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치고받던 지역에 미군을 딱 끌어들여와서 세력 균형을 맞추니까 이 지역이 다 평화로워졌어요. 그 일본도 1등, 중국도 1등, 한국도 1등. 지금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을 합치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권이 됐습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가 인류에 선물한 세계적인 업적입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국 대통령 강연을 하면요, 꼭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핏대를 세우면서 뭐 저를 죽인다, 살린다, 밤길 조심해라, 뭐 등 뒤에 뭐를 꽂는다, 하여간 별 이상한 미친 놈들, 미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승만 비판한 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좋다,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가 그 말을 일단 다 인정해 준다. 내 말 한번 대답해봐라. 첫째, 인류 역사 7,000년에 이승만 대통령만큼 약소국 지도자로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한 사람이 있느냐? 둘째, 이승만 대통령께서 약소국이면서 강대국을 힘으로 압박해갖고 만들어낸 이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처럼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외교적 사례가 있냐? 첫째는 약소국 지도자로 이승만 박사처럼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한 사람이 있느냐? 둘째,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낸 한미동맹처럼 일방적으로 약소국에게 유리한 우리 민족의 번영과 생존과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온 이런 위대한 외교적 사례가 있느냐? 질문하면요, 뭐 죽인다, 살린다, 뭐 밤길 조심하라, 벨소리 다 하는 사람들요, 제 말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우남의 건국 정신을 네 가지, 기독교 국가, 반공 국가, 국민 국가, 한미동맹 국가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오전에 탄신 140주년 기념 예배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하와이에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오면 건국 대통령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나? 1960년대 초니까요,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혼란한 시국에 참 통일이라는 거 엄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건국 대통령께 혹시 마음 상심하실까봐, 예, 전 국민이 통일을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 이렇게 대답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그때마다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아, 생각만 하면 뭐래? 행동을 해야지.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서 한바탕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소원은 통일돼서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거야.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제 강연을 듣고 사업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정치계에 한번 나가봐라. 아, 하나님이 그 더러운 정치파에 내가 왜 안 나갑니까? 저 안 할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강연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90년 거대한 생애를 불사르셔서 한바탕 하셔서 이런 근사한 나라 만들었는데, 이 나라 종북 세력이 갉아먹고 있는 이때 내가 사업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뛰어들어서 한바탕 하겠습니다. 사업가들이 찾아오셨어요.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웬 말입니까? 우리 학교 총학생회 종북이 장악해갖고요, 참 그 종북 애들이 대학교 포스터 세미나 한다고 붙은 거 보면 가관입니다. 율곡 2위가 10만 양병설 주장한 것처럼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미제국주의에 맞섰다. 이따위 소리 강연회가 지금도 서울 시내 대학가에서 막 붙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팀을 짜가지고 총학생회 출마해서 우리가 한번 싸웠는데 드디어 우리 대학 총학생회를 종북 밀어내고 우리 애국 세력들이 탈환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육자들이 찾아옵니다. 빛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 내가 미력이지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이요 찾아와요. 눈알이 보석처럼 빛나는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목사님, 저도 이승만 박사님처럼 애국자가 돼가지고 통일하는 일에 제가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국 대통령께서 한바탕 하셔서 위대한 건국의 혁명을 이루셨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요, 5,000년 역사의 획을 그은 위대하고도 장엄한 혁명입니다. 농민이 땅을 가지게 된 것도 처음이고, 양반 상놈 차별이 없어진 것도 처음이고, 5,000년 동안 1,000번 침략당했던 이 나라가 60년간의 장기적인 평화를 누리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 5,000년 역사에 처음 시도되는 획을 긋는 그 위대한 건국혁명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위대한 혁명은 미완성입니다. 아니, 우리 조국의 남쪽에서만 그 혁명의 혜택이 미치고 있어요. 사악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해방할 때 우남 이승만께서 주창하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혁명은 완성될 것입니다. (5,000년) 역사에 장관이 된 위대한 건국혁명, 그러나 미완성인 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 힘을 위해 싸우고, 있는 힘을 다해 애국해서 건국혁명을 완성하는 뜻깊은 일에 일생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